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말 사이에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내년에 방한 약속까지 했는데요. 한중 관계도 훈풍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무엇을 잘 알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신영관 중국 자본시장연구소 대표이사 그리고 박수현 KB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시장팀장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 살아나려면 사실 미국 시장 못지않게 중국 시장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 중국 정말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앞으로 뭐가 변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관 대표님, 처음에 모두의 안팎의 도전 변할 수밖에 없는 중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도 오래 계시고 지금도 계셨고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감지되지 않습니까? 예, 눈에 띄는 변화가 사실 제도나 그쪽의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제가 볼 땐 최근에 공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쪽은 안에서는 요구가 있고 밖에서는 도전이 있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다 응전을 응해야 된다. 그런 어떤 필연적인 그런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리듬이나 템포 또 시간 조절은 내부적인 요구 또는 바깥의 도전의 어떤 강약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절이 될 거는 같습니다. 외부의 도전이라면 트럼프 당선이 가장 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외에도 EU 쪽에서도 그러니까 선진국과 그러니까 북북 남남 간의 그런 대결 구도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중국하면 일공양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구양제입니다. 하나의 지구에 두 개의 제도 그렇게 변한 상황에서 그럼 중국은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이고 미국은 또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현 팀장님 지난주 중국 출장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모두 말씀이 진퇴양난. 앞으로 가자니 부채가 발목을 잡고 물러서기엔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거 진짜 느껴집니까? 네, 실제로 중국 청년층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베이징에 다녀와서 베이징에 주로 쇼핑몰이나 여러 이제 식당가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막 루머처럼 사람이 전혀 거리에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있기는 있는데요. 문제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서비스 업장에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물건을 사는 쪽, 상점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광군절이라고 하는 쇼핑 이런 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그 숫자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여전히 단가가 좀 낮은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저가 소비를 선호했던 이런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올라오는데 조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게 이번에 다녀온 데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양책 효과는 좀 안 나타납니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이구안신이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9월, 10월에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프라이즈였고 중국은 전체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동차가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요. 오랜만에 자동차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플러스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특이한 건 소매 판매가 올라가는데 물가는 아직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단가 낮은 쪽으로 소비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물가를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플레 가능성까지 일본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신 대표님 결국 이제 그 외부의 도전은 바로 그런 측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 쪽의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의 도전은 바로 일자리 문제. 내수 경기,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해결 가능한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문제고요. 원래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KPI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6월, 7월, 8월에 나왔던 주요 경기 지표들이 다 안 좋았지만 특히 지도부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그리고 막대한 그런 정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6, 7, 8월에 일선 도시 쪽에서 부동산 그리고 소비 성장률 자체가 예상보다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도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지면 똑같습니다. 1, 2, 3선 도시가 있지만 서울로 대표되는 그 1선 도시 쪽에서 4개 도시가 전부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다른 라인을 타고서 최고 지도자한테 보고됐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다가왔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결국 시작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조금 개선 여지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낼 수 있겠죠. 그 전에 같으면 이제 외부적인 도전 자체가 물론 변수로서 잠재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큰 도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부적인 그런 뭐 금리 정도만 감안을 해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이제는 그 견초 출초라 그래서 남의 초식을 보고서 내 초식도 내야 된다. 무협지 생각납니다. 무협지를 뭐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정책들이 계속 구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정책, 뭐 내년 3월 정책, 중간에 이제 1월에 있을 미국의 정치 이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에 또 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뭐 특별국채나 뭐 지방특별채 발행 시기나 규모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밖에서 또는 안에서 두 가지를 다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특별국채 발행을 해서 바로 소비로 끌어올려라 이게 이제 시장의 목소리였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 익숙한 거는 여전히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토목공사죠. 소위 말하는 이제 삽질을 해서 끌어올리는 쪽인데 이게 효과는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세력이 또 이론가들이 지금 또 다른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제가 듣고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른 소식이 나올 수는 있어도 안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12월에 방향이 정해지지만 그중에서 A, B, C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A를 먼저 낼지 C를 먼저 낼지에 대해서는 가면서 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 3월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겠죠. 그게 이제 1월에 나올지 3월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못 보던 초식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부양책 자금 마련하는 건 뭐 결국 채권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이 뎁투 레이시오라고 하죠. 부채 대비해서 GDP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낮습니다. 중국이 100%가 안 되고 80%에서 85%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전반적인 재정을 보강하는 그림은 상당히 실행 가능하긴 합니다.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정부 전체 재원의 절반 정도가 부동산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앞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계속 내려왔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채를 찍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비용이니까요. 사실은 경기를 부양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도 증시 밸류업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도 밸류업 정책을 취한 지가 벌써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단 먼저 국유기업 대상으로 나온 정책이긴 했어요. 중국은 전체 상장사 중에서 45% 정도가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유기업들만 이러한 기조를 줘도 어느 정도 증시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요. 이 국유기업들을 수장들한테 ROE를 끌어올려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지난해에는 KPI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ROE를 끌어올리려면 경기가 좋고 여기에 따른 이제 기업이익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감원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오히려 악순환에 분모를 줄인 거군요. 네, 이런 고리에 좀 들어왔던 거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시가총액을 올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경기를 좋게 하고 어떻게 ROE 시가총액을 끌어올리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하면서 이러한 경기 부양책들을 저는 좀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뭐냐면 금융사들 상대로 가지고 있는 국채를 들고 오면요. 이걸 담보로 5천억 위안 정도 수합을 해줍니다. 예. 근데 수합 금리가 상당히 낮아요. 뭐 1에서 1.2% 정도. 이걸 가지고 주식만 살 수 있게끔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의 매수 주체로서 금융사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싶은데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상업은행을 찾아가서 자사주 매입을 위한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이 자금은 인민은행이 100% 해주겠다. 인민은행이 상업은행한테 주고 상업은행이 상장사한테 준다라고 해서 그걸 재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중국판 밸류업을 실제 증시에 비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 대표님, 그 네. 상하이에 사무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하이 증시 뭐 가까이서 지켜보실 텐데 이 지난 9월, 10월 초 반짝 그 부양책 효과로 아주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해요. 어떻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하이 지수 3% 이상 빠지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을 이 9월 말에 올랐던 그거는 제가 볼 때 경기 부양책도 있지만 그동안 안 봤던 그런 자본시장을 바꾸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왔고 네.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공전에 없었던 정책의 전환이고 그 정책의 시작이 이제 자본시장 통화 정책부터 시작이 됐고 그 뒤에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 끌어올린 거에 한 뭐 절반 이상은 또 이 후반에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 자체를 시장하고 중국 정부는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는 10조 RMB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 또 관방의 경제학자들도 10조 위안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해결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할 때 중국 중앙정부는 부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9월 24일 날 나왔을 때 부채 쪽에 비중을 뒀던 것이 담보주택금리를 0.5% 인하해서 5천만 명에 대해서 5천만 가구 1억 5천만 명에 대해서 금리를 내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준 게 맞고요. 예. 그럼 두 번째가 기업 부담. 근데 기업은 지금 어찌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은행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서 은행 부채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박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는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0년 중에서 한 25년, 30년 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성장의 엔진을 삼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부채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은 기업 쪽은 또 그 뒤에 뭘 해결해 줘야겠지만 일단 가계 부채 가장 미시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제도 기업가라고 불리는 지방 정부 이쪽이 이제 사실상 기업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의 부채를 내려주는 정책이 나왔고 근데 그 정책이 우리가 기대했던 재정 정책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부양시켜라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솔루션이 사실 지방 정부가 부채를 줄여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에 발행하는 특수 채권도 2% 초반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방 정부가 발행했던 소위 말하는 LGFV라고 하는 그런 공사죠. 우리로 말하면 성투공사나 뭐 도시개발공사에서 발행했던 채권의 금리는 7% 이상입니다. 그러면 7 빼기 2 하면 5%가 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부담을 계속 지고 있었고 안 되니까 빚으로 빚을 내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비싼 이자를 가지고 기간만 연기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다 끊어버려라고 한 게 이제 12조 4천억 RMB에 해당하는 음성 채무를 돌려라. 근데 그중에서 6조는 신규로 승인을 해줘서 한도를 늘려줄 테니까 우리도 채무 조정할 때는 한도를 주든가 금리를 낮춰준가 두 가지를 동시에 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방 정부는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에 발행한 6조 위안이건 10조 위안이건 승인해 준 거는 사실상 중앙 정부가 배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이기 때문에 2% 초반에서 발행이 되고
그러면 숨통이 트이고 그 숨통이 트인 돈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지금 공사비도 지금 못했고 공무원한테 임금도 못 줬지만 기업 뒷면에는 직원들의 임금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해결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에 풀어서 쭉 늘려놓고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지방 정부를 이용한 이런 소비 진작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조식이 이제 어떤 조식일지는 저희가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거기서부터 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시장은 야 이거 아니었어라고 지금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수라든가 시장이 좀 내려간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오늘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횡보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정책에 따라서는 또 정책만 보고 간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튼 뭐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이 돼야만 지금 중국 문제에 어떻게 보면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부 도전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가장 큰 외부의 도전, 바로 이 트럼프의 재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뭐 관세 환율 전쟁 불붙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트럼프 일기 당시 미중 관계 우리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박수현 팀장님? 그때 경제랑 주식을 좀 나눠서 보면요. 사실 경제는 즉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좀 시차를 두고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주식은 놀랍게도 초반에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네, 한 10% 정도 오르다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기대감 혹은 그렇지 못할 거야라는 이러한 뭐 의견들이 같이 섞이면서 조금 오히려 소비주 위주로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중국이 팬데믹도 없었고 공동부유도 사실은 기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소비주가 괜찮았던 시절이어서 올라갔었는데 관세가 직접적으로 발표가 되고 나서는 장이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트럼프 일기에 후반기 들어가서 2018년 이후로 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상당히 파장이 컸던 것 같아요, 중국 경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고용과 중국의 수출, 그리고 특히나 제조업 고용과 중국의 소매 판매를 그려보면 둘 다 우하향하는 곡선들이 주식이 빠지던 시절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중국 안에 있던 외국계 기업들,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생산 기지가 옮겨지니까 여기서의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던 시점이었다. 그게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비단 공동부유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산기지가 이 관세 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이탈하는 영향들이 좀 드러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과거의 상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도 한번 좀 돌이켜봐 주시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미중 관계. 네, 중국은 트럼프 덕을 봤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의 무역 흑자의 50%가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부분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밀려서 바꾼 건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 금년에 이제 사상 최대의 흑자를 시현을 할 거라는 예상들을 합니다. 1조 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것 같은데 수출로서. 중국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30% 조금 넘는 정도가 미국에서 나오고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선가 벌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의 무역 흑자를 한 4,500달러 정도를 뺏겼는데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이상의 1조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벌어들인 거를 아까 1조 달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디로 갔을까? 그게 이제 우리도 혜택을 많이 받고 멕시코도 지금 1,500억 달러가 흑자가 나고 있고요. 베트남도 1,000억 달러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쪽은 멕시코나 뭐 베트남이나 또는 태국이나 인도나 전부 다 지금보다 절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영토의 다변화가 이루어졌고 중국 입장에서 그것이 동남아로 가고 멕시코로 갔겠죠. 일대일로로도 갔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팔던 뭐 그 전에 오랫동안 팔던 인형이나 트렁크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비율상으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이테크 수출하고 제품들이 있고요. 많이 예, 있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무역의 이런 업그레이드, 상품의 고가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경쟁력은 그때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같겠지만 외려 이제 좀 축지법으로 갔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싸움도 그런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각을 좀 달리해서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미라기보다는 예. 긴장하고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뭐 트럼프 일기 시절에는 사실 중국이 뭐 한 방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보면 당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뭐 중국에 계속 계셨고 또 중국 다녀오셨고 하니까 트럼프 재선에 대한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좀 나눠놓고 볼 게 이제 제가 재밌었던 게 중국에서는 누가 될 거라는 예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대만이 조금 곤란하죠. 예. 대만은 확실하게 해리스를 갖다 밀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 양쪽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고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이제 올 쓰나미에 대한 대책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준비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수출 기업 다변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수출선 다변화 그리고 출해라고 하는 바다로 나가는 그런 전략 외에도 환율 가지고도 분명히 대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5가지입니다. 환율을 절하를 하고 그 다음에 출해 밖으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수출선 다변화에서 따른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딴 데로 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재정 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이런 외부적인 충격을 흡수를 할 거냐 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건 보복 관세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5가지 수단을 가지고 얼마나 IB에서나 뭐 딴 데서 예측하는 대로 1.5%의 충격이 있을 거지만 1.5%를 1% 미만으로 내릴 거냐 아니면 환율을 얼마나 또 방어를 할 거냐. 근데 환율을 절하는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6에서 8% 정도 절하를 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우리가 이제 경제를 계획하거나 전략을 짤 때 감안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중국은 옛날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경험에서 오는 그렇죠. 이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처음이 어렵죠, 항상. 이제 박수현 팀장님, 베이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본. 일단 저는 좀 대형 컨퍼런스를 다녀왔고요. 주로 현지에 있는 펀드 매니저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예. 포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랜드 볼륨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가서 매일 다른 세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좀 놀라웠던 건 3개의 룸을 매일 진행을 했었는데요. 탑픽은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방은 국제정치였고요. 두 번째는 첨단기술, 주로 반도체 이런 쪽이었고 마지막이 소비였는데요. 놀랍게도 저는 3번이 미어 터질 줄 알았는데 3번은 사람이 텅텅 비어 있고 그래요? 네, 1번이 사람이 정말 미어 터졌습니다. 국제정치에 그만큼 궁금하다는 얘기네요. 네, 첨단기술은 그래도 자리가 어느 정도 다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건 물론 트럼프 1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지만 그래도 2기의 트럼프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 그리고 저는 중국이 상당 부분 좀 트럼프에 베팅했다고 보고 있긴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9월 말에 왜 하필 이 시점에 중국이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을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은 저가 수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수출의 호황을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만든 건 수출 단가를 어마어마하게 낮췄기 때문에 네, 수출 단가를 중국이 17개월 연속 100을 하회해서 전년 대비 낮추고 있습니다. 이 100을 상회하면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로 낮춘 경험이 딱 2번밖에 없기는 해요. 바로 전이 글로벌 금융위기고 예. 그 전이 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그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싸게 수출을 해야 경기 5%를 버틸 수 있다. 이러한 절박함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는 관세를 올리게 되면 뭐 이제 저가 수출은 꿈도 못 꾸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결국 GDP 5%를 버틸 수 있는 건 내수 부양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9월 말부터 이러한 것들이 좀 저는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11월에 왜 재정 정책이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왔을까? 그거는 이렇게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는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비등비등하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과 압승을 하는 건 상당히 큰 다르죠. 차이가 네.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상하원이 좀 갈리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네. 다 공화당 일변도로 가니까. 네, 레드 스윕에 트럼프가 압승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정말 트럼프 판이 깔려주고 트럼프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식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두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트럼프가 내부적으로 견제하는 세력인 민주당의 힘이 좀 살아있으면 중국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네, 성과를 들고 와야 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압박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제 끝나고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무분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중국을 예. 압박할 수 있겠다.
그러한 것 때문에 재정을 내년 3월 양회 정도로 조금 미뤄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하는 걸로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조각조각 이렇게 모아보니까 맞춰집니다, 그림이. 자, 신 대표님, 그 트럼프 내각이 이게 뭐 중국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대중 강경파들로 지금 포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국이 아예 속내를 이게 트럼프 2기는 이렇게 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드러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항상 미중 관계를 볼 때는 중국은 항상 패시브지 않습니까? 예.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쪽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는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얘기해서는 충격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격은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내부적인 정책과 또 우회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상쇄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하이테크는 외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더 그전 트럼프 1기보다 더 압박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국내 대체 아니면 국내 개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일정한 성과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결국 무역인데 무역 쪽에서의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미국의 그 어떤 압박에 의해서 최악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 정도의 GDP 그로스가 충격을 받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1% 이상으로 올라가게끔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아마도 지금 그거는 머스트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하로 내릴 경우에 과연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거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보다 강한 내수 부양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할 때 그러면 수단이 뭐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남은 게 유일하게 부채를 일으키거나 그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체는 분명히 중앙정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낼 만큼 냈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올려가면서까지 국가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의 강경파가 누가 나오더라도 중국 쪽에서는 다 결국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을 것이고요. 또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안에서 잡아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팎에서의 여러 가지 때문에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또 최근에 그 발빠르게 미국 국채와 상업용 부동산을 매각 중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근데 그건 추세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외려 더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9월 달에도 보면 일본은 중국보다 조금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600억, 700억 달러 정도를 팔았는데 중국은 500억 달러를 팔고 그런 걸 보면 결국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 최고로 피크로 있을 때 1조 한 2,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하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추가로 매입할지는 옛날에도 팔았다가 산 적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정상적인 대응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고려 또는 외교적인 고려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매매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또 미국도 중국에 투자했던 상업용 부동산을 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네, 현지 인력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주재원들도 줄어들고 여기에 연결되는 주택 수요도 연결돼서 줄어들 그러네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결과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중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 뭔가 새로운 또 하나의 이막이 펼쳐질 텐데, 중국이 이제 트럼프가 고관세 압박을 할 텐데, 이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것이 위안화, 아까 절상 얘기 잠깐 하셨는데, 대폭 평가절하, 위안화 절하를 하는 건데,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헷갈릴 때는 과거 돌아보면 조금 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1기 때 트럼프 1.0 시절에 평균적으로 한 18, 19% 정도 관세를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인민폐가 절하된 것은 그거의 3분의 2 수준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한 11% 정도 절하가 됐었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보다는 좀 미칩니다만 어쨌건
그 당시에 그 정도가 절하가 됐으면 이번엔 그럼 60% 때리면은 20% 절하를 할 것이냐? 60% 할까요? 40%죠. 네. 예. 40%를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60%의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 결국 미국도 부담해야 될 것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걸 뭐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적은 1,000명 죽이는데 자기도 800명은 죽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무리한 거를 스트롱맨 둘이서 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점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방어 수단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결국 타협 협상 테이블로 나와줬으면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 그러면 미국의 강경파들과 또 트럼프의 어떤 그런 입장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서 본인의 그리고 또 본인 이후에 뭐 정치적인 그런 데미지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4년 뒤에 아마도 시진핑은 있겠지만 트럼프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좀 균형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틴은 뭐 20년 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계속 바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와 그 사회주의 국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 이 트럼프가 어쨌든 그 고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이제 위안화 대폭 평가 절하가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는 절하한다고 봐야겠죠. 그럴 합니다. 경우에 예. 걱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환율은 사실 위안화에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 그래도 위안화가 지금 절하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가죠, 더. 절하폭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뭐 걱정이 좀 많으신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하를 할 거라고 저도 보기는 보는데 저는 라이트 하이저라는 분을 좀 보실 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각에 들어가는 걸로 거의 확정이 이제 됐죠. 이분은 트럼프 1기 때 USTR 대표였고요. 예. 이분이 낸 서적을 제가 최근에 다시 좀 보고 있는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이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을 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굉장히 강하게 약세 유도를 한다고 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관세를 정말 대폭 올릴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지정이 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자금들은 이거는 개인, 기관, 뭐 펜션 다 포함해서 중국 자산을 일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 전쟁으로 이게 치닫게 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이 여파를 좀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군사력의 1위라 그러지만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금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미국의 최종 병기가 금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하나 그 일론 머스크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를 따라서 이제 대중 강경파로 이제 뭔가 변신한 듯한 약간 친중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중국에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대중 강경파로 돌아서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도 그 머스크가 들어가면서 기대에 섞인 뭔가 좀 희석되지 예측이 않을까. 있었죠. 네. 예, 뭔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뭐 그분의 어떤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초창기고 아직 입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하지만 그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닐까 아니면 뭐 그렇죠 레버리지를 하는 수단일 텐데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와 또 그간의 어떤 중국의 고위층들과의 관계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 정도로 이제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중국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석하거나 이런 쪽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중 갈등이라는 게 이념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 패권 전쟁이고 기술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적인 측면, 명분이 아니라 실리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하겠죠. 자, 이거 미국의 중국 힘 빼기 사실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강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팀장님. 저는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중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좋은 지점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 공화당은 첨단 기술 쪽은 사실 관심이 민주당보다는 덜하긴 합니다. 전통 제조업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네, 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전쟁을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오히려 공화당이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좀 유로존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조금씩 어느 정도의 화해 제스처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죠. 우리나라 비자도 갑자기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트럼프는 기존의 바이든이 좋게 지내던 동맹국들이랑 굳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방위 분담금 협상부터 아주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유로존은 지금 사실 페라리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대부분의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주문량이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나의 동맹국인 미국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홀대를 한다면 중국 같은 큰 시장이 마침 소비 부양도 한다고 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더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중국을 등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뒤에는 ASMR 같은 노광 장비 공급하는 기업들도 사실 중국향으로 나가는 비중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뭔가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저는 내년에 주식을 주로 보기는 하는데요. IT-텍 관련해서 중국을 좀 살펴보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발상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우리 기억하는 것이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서 무기화하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원 무기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히토류는 사실 마이너한 것 같고요. 예, 그게 일단 주된 어떤 방어 수단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마 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뭡니까 이 환율을 내리는 것하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5개 방안 중에서 아마도 보복 관세 쪽에서 이제 보복하는 수단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히토류일 텐데 그게 과연 그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원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큰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은 트럼프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중국을 막겠다고 하는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중국이 일본의 길을 걸을 것 같아요. 일본이 과거에 85년에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 2000년까지 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 중에서 일본의 비중이 22%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딱 2018년에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수치가 일치하는데 일본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중국은 지금 11%, 12%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6년 걸렸거든요. 일본이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수입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5%가 안 됩니다. 중국은 그것도 아마 일본으로부터 스터디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일본의 전략처럼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못하겠지만 나머지 루트를 통해서 돌아 들어가는 그거는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게 이제 출해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대로 가고 있는데 출해가 그런 의미. 바다로 나간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땅이 됐건 끝에는 육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다로 나간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시간을 한 5년에서 10년 그 이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일구양재해서 두 나라 간의 거래나 교역이 5% 정도가 됐을 경우에 남는 거는 외교밖에 없겠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전략들이 이미 18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도 그런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가 지금 가장 데미지를 주는 정책이라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덜하게 하는 전략이 어찌 보면 원천을
해결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술도 가고 있지만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큰 그림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봤는데 이제는 또 한중 관계, 또 미국과 연관된 이 한중 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팀장님, 지금 중국 방문할 때 무비자로 갔다 오셨습니까? 정말 아쉽게도 제가 5일 전에 비자를 신청해서요. 저는 소급 적용은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줘요? 네, 하루 전에 하신 분은 해줬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또 복수로 돈을 더 많이 내서 예. 네, 신청을 했는데 네, 제가 신청하고 얼마 뒤에 무비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사실 유럽 국가들 섞어가지고 8개 나라 무비자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을 무비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비자 면제 조치 시행 이것도 일종의 내수진작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판단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순서로 따지자면 2번이었을 것 같고요. 1번은 한국과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의 예. 장치로서 활용을 하고 그렇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국가가 딱 2개 있죠. 당장 눈에 띄는 건 러시아와 북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랑 소통하는 거는 임기 초반에 굉장히 소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기를 결코 중국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틈새를 파고들겠다라는. 네, 지금 그러한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지에서 보시기에 이 무비자 정책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2가지 다 동의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우리 저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도 그러니까 안팎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국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사실 와서 보시면은 조금 달라진 모습도 있거든요. 소비 쪽도 뭐 안 된다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자유로운 모습도 보이고 그런 부분을 사실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인바이트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프로라든가 DJI 카메라를 가지고 어디든 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보여주고 싶은 자신감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 먼저 풀었지만 또 오늘은 보니까 일본까지도 또 열어줬더라고요. 예. 뭐 비호적이지는 않지만은 결코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국가인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 보면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30일까지 또 늘려줬으니까 제가 볼 때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변덕스럽게 닫히면 외려 안 하는 일만 못한 결과인데 뭐 내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미지 개선, 우리를 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의미 플러스 이제 더 길게 보는 나도 좀 이제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자신감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조금은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완력 자랑을 하고 싶은 막 그냥 중이병처럼 뭔가 좀 힘이 세지니까 이 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뭐 흔히 나오는 거영국이라는 얘기까지 덩치만 커진 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도 뭔가 조금 이미지 개선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듯. 그래서 중국 소비를 살리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꼽히는 게 우리나라 엔터와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수현 팀장님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소비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실제로 제가 체감했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이 K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는 꺼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정부가 한한령으로 막으니까 일단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에 갈 수가 없고 콘서트도 못 하고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는 이런 콘텐츠들도 사실은 이제 IP를 구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그냥 오징어 게임 다 보고 불법으로 이미 뭐 흑백요리사 중국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현지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공식적으로 IP 넷플릭스 중국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볼 수가 없는 콘텐츠인데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면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이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컨텐츠, 새로운 어떤 이
뭐랄까 한류는 이 트렌드니까요. 이러한 새로운 기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가수는 아닌데 이런 인디 밴드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하고 돌연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실 보여져요. 중국이 그동안 뭐 자동차나 뭐 가전 이런 데 이른바 국뽕 소비, 애국 소비 뭐 이러잖아요. 그 자국 내 제품만 막 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다 고전했는데 이런 분위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건 그런 말씀 주신 구어차오라고 해서 애국하는 이런 소비 열풍들이 있기도 있었는데 중국 자체 브랜드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사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사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게 있었고 팬데믹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안에 갇히다 보니까 기존에 안에 있는 물건들 좀 쓰는 거에 익숙해진 부분들 이런 게 이 소비의 관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떤 큰 변화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30분 정도 만났어요. 이거 2년 만이라고 하던데 이게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쪽으로 좀 접근해 온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바깥쪽 안쪽 다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탑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는 뭐 두 분이 서로 이제 방한해라, 방중해라, 먼저 뭐 와달라 이런,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주지요. G20 내년에 G20. 그쪽 부분인데 아마 그때까지 갈지 아니면 그 전에 또 뭔가 있을지 그거는 뭐 외교적인 문제니까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관계는 지금 최악은 지났다 그렇게 보고요. 최악은 뭐 지난 2년이라고 보면 지금은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쪽을 뭐 이렇게 뭐랄까 배척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엔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쪽 사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최근에 많이 합니다. 했고 실제로 뭐 사람도 많이 줄였고 그런 반면에 또 업종별로는 또 사업 기회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추려서 그런 뭐 가장 이제 수반들의 어떤 회의석상에서 올려서 좀 풀면 아무래도 탑다운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외려 위의 말이 쭉 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이 방안을 언급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변화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진짜 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얻어내려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얻어내려는 거요? 글쎄요, 한국에서 뭘 얻어내려고 미국만 보지 말고 우리도 봐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다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 중국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 중국 기업이 지금 많이 한국으로 뭔가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한 그 중간 거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멕시코로 돌아 들어가는 길도 어느 정도 지금 막힐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 한중 관계에서의 협력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 갈등 이 쟁점들이 아주 첨예하게 돋보일 때 그때 우리 입장에서 그걸 피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우리나라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대화의 이런 뭐랄까요 분위기를 형성해서 지금은 미국 정부의 유예를 받아서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이 유예를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하다못해 아니면 유예를 아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시장으로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거든요. 이 시장을 우리가 계단식으로 끊고 나오면 기업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완만하게 충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금 중국이 마침 소비 부양책을 내놓고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 양회 이후에 생긴다고 하면 그때의 기회를 우리가 한 분기에서 있던 사이클이니까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이클에서 얼만큼 우리가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는 그림을 누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국 간의 갈등이니까 우리도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신영관 대표님. 네. 많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중국 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뭐 업종이나 뭐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투자를 할 때 전술 전략을 나눠놓고 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전략적으로는 큰 변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파저티브하게 좀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9월 달에도 경험했고 11월 8일 날의 정책에서도 경험했지만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한 정책에 의해서 업다운을 하거나 또는 뭐 이제 뭐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둔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쪽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견초 출처처럼 저쪽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과 전략을 나눠놓고 보시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안 보시는 것은 가장 큰 우리가 이제 9월 달에도 경험했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엄청난 뭐 유동성이나 또는 어떤 매수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부분도 또 사실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 쓰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도 그렇고 개인분들께서도 지금은 분명히 중국 비중 자체가 뭐 상당히 낮아요. 예, 역사상 최저의 수준이기 때문에 외려 권장을 하는 뭐 MSCI 인덱스에서 권장하는 3%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들이 안 볼 때 보는 거는 투자에서는 철칙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본 페이스북에서 본 아주 문구 하나 생각납니다. 비관은 감정, 낙관은 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관하는 건 감정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지만 낙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손을 잡을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어쩔 수 없는 합종 연행이 아니라 길게 보고 크게 얻는 길을 가야겠습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또 금요일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